같은 게 되겠죠.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도가사학이라고 하지 않고 선도사학, 예, 선도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을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행법, 사상, 역사 중에서 이제 특히 사관은 여기에 해당을 되겠거든요. 선도사관. 선도사관을 찾아야 된다라는, 뭐 도가사학을 찾아야 된다, 선도사관을 찾아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선도사관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역사의 꽃이, 이제 역사도 많은 분야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사, 경제사, 뭐 예술사, 문화사, 예, 있는데 그 많은 부분들의 어떤 종합적인 결정체가 이제 역사학 어떤 총체적인 전체라고 한다면은 그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꿰어주고 있는 거는 정치사도 뭐 경제사도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상사를 역사학의 꽃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상이 제일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에 있어서도 제일 그 밑바닥에는 의식세계, 인간의 의식세계, 사상이 존재하고 있고, 그럼 그 사상은 어디에서 나왔나 그러면은 수행을 통해서 그 사상이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선도사에 관심이 많다라고 할 때, 그 사관에 관심이 많다라고 할 때, 실제로 내가 정확하게 선도사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도 사상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 선도 수행에 대한 인식이 이제 명확하게 설 때만이 선도 사상, 그리고 이제 선도 사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정립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사 속에서 이제 선도 사관의 이제 문제, 계속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대 이래로 선도가 사라지면서 이제 뭐 도가사학, 중국의 도가사학이죠. 불교사학, 유교사학이 아무래도 대세였고, 단군조선 시대 이후로부터는 이 선도사학, 선도사관은 약화일로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전개를 보이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선도사관이 단군조선 이후에 선도사관이 사라지게 되고, 단군조선 이후에 선도 수행이나 선도 사상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도적인 역사 인식도 약화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주로 한국인들이 의거하게 되는 사관으로는, 이거는 제가 중국에서 들어온 산교죠. 중국에서 들어온 산교. 예. 제가 그래도 이제 도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도교 사관.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불교 사관이 더 있을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이제 유교 사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대 이전의 한국인들이 한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네 가지가 사실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단군조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단고사 이전에는 이제 한국인들이 선도 수행, 선도 사상, 선도 사관의 방식으로 이제 한국사를 인식을 했고, 이게 우세했다라고 한다면, 단군조선 이후에는 이제 삼국시대부터 이 중국의 삼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우세해지게 되는 거고, 선도사관은 점점 약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물론 선도사관이 계속 침체 일로를 걸었죠. 이때보다 침체의 어떤 일로를 걸어서, 이때 유교사 한 700년, 한국인들 의식세계를 700년 정도, 예, 고려 중기부터 유교의 영향력이 이제 본격화되었다라고 한다면 700년 동안, 예, 유교사관이 한국인들이 어떤 의식세계를 지배했고, 지금까지도 전통시대의 한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대부분은 유교사관이거든요. 학자들도 그렇고, 대중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다라고 할 때, 이제 이제 그 점점 선도사관 영향력이 약화되어 온 거는 사실 지금 그런 시기를 거쳐가지고 근대에 이제 민족사관이라고, 민족주의 역사학, 예, 합니다. 민족주의 역사학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근대 실정주의 역사도 등장을 하게 되고, 막스 사관도 그런 유물 사관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민족사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선도사관이 그동안 이제 점점 갈수록 힘이 약해져 갔던 선도사관이 근대 이후에
이제 민족주의 사학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가사학을 하면은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보통 여기 이제 선도사관을 이제 요 부분에 이게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도사관이 이게 원형은 단군 시대 때, 단군 조선 시대 때 이게 원형인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역사 속에서 약화되었고 약화된 끝에 이제 민족사학이 근대 이후에 겨우겨우 어떤 다시 명맥을 드러냈기 때문에 비록 선도사관이 민족주의 사학의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원형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 원형성에 과연 근접한 것인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이 이제 근대적인 그런 한국 사회의 특성에 의해서 선도사학이 또 바뀌어진 모습일까라는 거. 이거는 근대적 선도죠. 여기는 이게 뭐 전 근대적 선도라고 한다면 근대적 선도이기 때문에 모습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 그 계통을 쭉 이어가지고 선도 사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채호 이래로 등장을 해서 지금의 도가사학, 선도사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보려면 이때 이후에 나온 자료들이 많이 중요하니까요. 대종교 계통에서 나온 역사서들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들 굉장히 책을 이제 많이 보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제 그 원형을 설정을 출발점이 있는 이 한국 단군조선 이전사에 존재했던 물론 이제 복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은 선도수행, 선도사상 그리고 그에 입각하는 원론적인 선도사관을 회복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으로 이름을 하고 있지만은 똑같이 이제 민족사관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이런 원형이죠, 그죠? 도가사학의 원형을 바라보는 관점은 학자들보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분들은 여기 이제 그 원형에 충실한 분들도 계시고 가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형에 충실한 분부터 이렇게 쭉 아니면은 뭐 다른 시대 다른 사상과의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섞여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굉장히 이제 청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 사학도 이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면면이 선도사관이 고대 이래의 선도사관이 쭉 이어진 것도 사실이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하지만 그와 함께 또 다시 이제 그런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이제 지금의 근대도 이것도 근대 선도사학이죠. 지금은 현대 선도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제 나이 또래가 이제 막 이제 가장 이런 선도나 이쪽으로 하는 그래도 가장 뭐 막내라 그러나요? 제가 이제 막내 정도 나이가 되는데 현대 선도를 연구하시고 선도 사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그 과제가 이제는 이렇게 원형으로 좀 더 이제 그 시기가 벌써 1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1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왔기 때문에 원형을 회복해 나가는 이제 그런 단계로 접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현대의 선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진 이제 뭐 소명이고 과제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해봅니다. 그 원형성의 회복 문제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민족주의 사학의 이제 발전해 오면서 선도의 어떤 원형성이 회복되어 내가는 이제 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근대 이후에도 이런 선도가 등장을 하고 대종교를 중심으로 선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민족주의 역사학이 발흥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이제 선도나 지금의 한국 선도나 한국 선도사관 속에서는 특히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이런 선도 수행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근대 이후의 선도사관은 민족주의 사학은 이때는 글쎄 이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선도 수행의 부분에는 그렇게 포인트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출발점이 대종교고 대종교가 많은 민족 종교 단체들이 이제 등장을 했지만은 당시 시대적인 조건이 너무 어려웠죠. 그리고
물론 뭐 천부경도 등장을 하고 3.1신고도 이제 발굴이 되고 사상에 대한 연구 또는 뭐 환단고기가 1911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책들을 중심으로 이제 선도사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 당시에 워낙 또 이제 일제 시기 한국인들이 너무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이뤄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조건 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수행적인 부분을 이제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선도는 보면은 독립운동, 사회운동, 실천적인 부분 또는 학문적인 단군교나 뭐 단단학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학문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고 대종교는 이제 사회적인 실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제 치중이 되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또 물론 그 바탕에는 삼법 수행, 대종교의 삼법 수행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이 깔려 있었지만은 워낙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이겠지만 이것이 이제 두드러지지 못했던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은 시대적인 특징이겠죠.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 수행적인 부분을 굉장히 이제 더 많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굉장히 저는 이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선도사관이 뭐 한단곡이나 어떤 뭐 그런 많은 책들을 선도사설을 중심으로 복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는 천부경이나 삼일신구를 중심으로 어떤 선도의 철학이 복원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논의의 가장 출발점에 있는 이제 수행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고 이것이 뭐 중국 도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아니면 뭐 일반적인 뭐 동서고금의 많은 그런 철학들과 어떤 차별성 그런 부분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이것 이제 또 근거도 약해지는 거죠. 선도 사상의 근거도 약해지는 거고 이제 약해지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선도사관이 정말 대중 속에 뿌리 내리고 이제 근대 이후에 지금까지 뭐 민족주의 사학의 이름으로 한때는 흥승했을 때도 있었고 또 깔아앉았을 때도 있었고 사실은 뭐 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약화되었잖아요. 일제 시기 때 확 올라섰다가 다시 이제 해방 이후에는 이제 서구의 그런 서구의 학문이나 종교가 들어오면서 침체되고 그런 시기를 거쳤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선도사관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는 결국 대중화거든요. 대중화. 결국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릴 때 한국인들이 이거를 정말 피부로 이렇게 한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구의 어떤 그런 실정주의적인 어떤 학문적인 관점이 아니고 또는 유교적인 관점이 아니고 불교적인 관점이 아니고 도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주체적인 관점으로 한국사를 느끼고 이제 바라보는 그런 대중적인 인식이 먼저 자리하게 될 때 그럴 때 선도사관도 정말 힘을 학자들만의 어떤 그런 논의가 아니라 선도사상도 잘못하다 보면 그냥 학자들만 일부 학자들만 하고 마는 게 되는 거고 사관도 제야사학자들 일부만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진짜로 이게 좀 달라지기 위해서 기왕의 민족주의 사학이 이렇게 해온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는 정말 이게 다시는 민족주의 사학이 이루어온 그 성과가 뒤집혀지지 않고 계속 정말 한국 사회 속에서 이제 그런 영향력을 확보하고 또 이제 그 고대의 원형을 찾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 대중화가 관건이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자들의 역사적인 추적 또는 철학적인 추적, 천부경 철학에 대한 어떤 추적도 필요하지만은 더 관건은 한국인들이 이제 대중적인 차원에서 이제 수행 문화에 대한 인식, 그거를 몸과 마음으로 이게 진짜 우리 거라는 거, 이게 바로 한국사를 바라보는 정말 중심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한국인들의 인식, 대중적인 차원의 인식이 먼저 선행이 될 때 이게 어떤 학자들만의 그냥 뭐 철학적인 논변 또는 뭐 역사학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선도 수련법이 이제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대학이 이제 그런 내교육대학원 반월대에서 만든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똑같이 국학을 하고 한국 선도를 복원시키고 어떤 선도사관을 이 시대에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게 당연히 어떤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당면 과제인데 그렇다라고 할 때 이런 수행법의 부분이 이제 더 대중 차원으로서 널리 보급되는 그런 부분에 기반을 해서 학문적인 어떤 움직임 또 역사학적인 움직임, 철학적인 움직임도 이루어져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참 달라진 점이다. 예, 민족주의 사학을 많이 해왔고 근대 이후에 계속 해왔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게 수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달라진 측면이고 선조가 정말 그 원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예, 어떤 그 중심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족,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국 사속에서 4대 사관, 선도사관과 교과사학, 불교사학, 그리고 유교사학의 어떤 그런 전체 흐름 속에서 그 중심은 당연히 그 뿌리인 선도사관이 되어야 되고, 외래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인 선도사관의 관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 그것이 쭉 일치되어 있다가 근대 이후에 민족주의 사학으로 부활을 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이제 한계, 시대적으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거쳤고 지금은 다시 이제 원형이 회복되어야 될 시점이고 이제 그 이제 중심에 이제 수행적인 부분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정근대 시기 전통 시대의 선도사관의 부분들 구체적으로 선도사관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여타의 삼교사관과 어떤 방식으로 대비가 되고 있었던가라는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선도사관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 다른 삼교사관과의 대비를 통해 가지고 선도사관을 이 부분을 더 드러내는 방향으로 하면 더 재미가 있고 좀 더 객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대척이 되거든요. 이 선도사관과 이 삼교사관은 대척이 되는데 요거를 먼저 드러내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훨씬 더 익숙하거든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거 선도사관보다는 민족주의 사관보다는 이 삼교사관에 훨씬 익숙합니다. 특히 유교사관. 근대 이전의 사회를 바라볼 때는 유교사관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이제 좀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선도사관의 특징을 이제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삼국시대 이후로 이제 그 영향력이 이제 강화되어 갔는데 도교사관이라고 딱히 이제 할 만한 그런 저서는 별로 없죠. 이제 유교사관, 불교사관 하면은 삼국 유사가 있고 그리고 유교사관 하면은 삼국사기 이래로 무수하게 많은 유교 사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많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도교사관이라고 어떤 책이 딱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도교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삼국 말에 중국에서 도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이래로 이제 많은 도교 수행 문화가 한국 사속에서 뿌리를 내렸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서 한국의 이제 중국 도교 수행가들, 우리 전통 선도 수행가 말고 중국 도교 수행하시는 분들이 책을 많이 남겼어요.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그 속에서 얼핏 역사인식이 엿보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개 뽑아가지고 이제 도교적인 중국 도교적인 관점에서 한국사를 바라보는 인식을 이제 대강은 이제 그려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죠. 예. 그래서 도교사관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 중기 때 이제 많은 중국의 어떤 도교 수행가들이 이제 수련서도 내고 그리고 도교의 어떤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도교의 정통성을 설정하는 그런 이제 문화사적인 그런 글도 남겼고 이제 글이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뭐 많이 들 수는 없겠고 이제 하나 해동전도록이라고 조선 중기 때 한무회라는 이제 선가가 중국 도교 수행가죠. 그분이 지었던 책이 있는데 해동전도록이 해동에 도가 전도록 요 도는 중국 도교겠죠. 딴 게 아니라 중국 도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발점을 한국사 속에서 의미를 두기 시작하던 그 시점이 통일신라 때 이제 한국에서 3명의 어떤 수련가들이 중국 당나라에 가서 그거를 배워왔잖아요. 중국 도교 수행법을 종리건 밑에서 이렇게 중국의 도교의 최고의 어떤 뭐 신선 중 한 명, 8선 중 한 명입니다. 종리건에게 가서 김가기, 최승우, 이제 승려, 자해 세 분이 가서 도교 수련법을 이렇게 배우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중국 도교 수련법을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건 기존에도 도교가 뭐 들어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뿌리내는 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보가 쭉 이어져 가지고 이제 그 계통에 대한 설명이 전도록입니다. 해동 전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국 도교적인 관점으로 한국 사회, 한국 문화를 바라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의미가 있던 시기는 통일신라 이후구나. 그리고 어떤 그 역사적인 중심도 이제 중국의 도교의 어떤 도맥을 가지고 이게 한국사를 정통성을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이제 그 정도를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점의 어떤 부분들, 사관의 부분이 사관에 따라서 이렇게 한국사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속에서는 우리 전통선도와 관련된 선도 수행이나 사상이나 어떤 역사적인 인식은 거의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중국 도교 일색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한번 이제 첫 번째 지적을 할 수 있겠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불교 사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 사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 삼국유사는 삼국유사는 이제 고려말 성녀 중에서도 고려말 성녀의 입장에서 쓰여졌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삼국시대 성녀의 입장으로 삼국사가 쓰여졌다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불교가 한국 사회에 꽤 뿌리 내리고 정착된 고려말 불교, 이제 그야말로 전형적인 불교죠. 전형적인 불교의 관점으로 삼국사를 서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불교 중심인데 한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 불교 중심이고, 그리고 삼국 중에서도 불교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신라 중심으로 한국사를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당군조선 이전의 선도적인 수행과 관련된 부분, 사상, 역사적인 부분은 거의 많이 이렇게 삭제가 됐죠. 불교 중심, 그러니까 다른 사상들, 고대 사상들은 삭제가 되고 시기적으로도 삼국시대부터만 이렇게 쭉 서술이 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약하게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게 편향적입니다. 불교적으로 바라보고 신라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이게 고려말 불교의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거. 만약에 신라 시대 성녀가 이런 사설을 썼다라고 한다면은 불교적인 관점이 안 썼을 것이고 분명히 선불적인 관점에서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국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당군조선 이후에 선도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었고, 통일신라부터 이제 비로소 중국 삼교의 영향이 강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삼국시대는 선불의 시대죠. 선불습합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불교 성녀들 사이에서도 이런 인식이 분명히 선불습합적인 인식이 남아 있었을 텐데, 일현 스님은 고려말 유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더 이제 불교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충분히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고려말 성녀의 어떤 불교 중심의 관점, 신라 중심의 관점이 투영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그래도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대척적이지가 않아요. 불교는 또 이제 외래 전파될 때 항상 이렇게 다른 전통 사상을 끌어안고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떤 그런 포용성의 어떤 부분이 있고, 한국 사회 속에서도 이제 선도와 불교가 선도하고 불교가 유사했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불교를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불교도 원래 배척하지 않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맞아떨어질 수 있었고, 그래서 선불습합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교 사관에 비해서는 선도 관련 기록들을 이렇게 많이 남겨주었죠. 그래서 당군 신화로 이야기되고 있는 당군 왕금조선 기편에 있는 왕금조선 관련 기사, 당군 신화 관련되는 기록들이 다 채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선도를 연구한다라고 할 때 이쪽에서는 가져올 게 거의 없어요. 이쪽 계통에서는 가져올 게 거의 없습니다. 참 그렇죠. 선도와 도교가 출발점은 유사하죠. 선도에서 중국 도교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출발점은 비슷하고 수련법도 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역사인식은 극과 극이에요. 선도하고 도교는 이렇게 한국 선도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그래서 역사인식도 선명해요. 역사는 실천이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실천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주 적극적인 실천, 홍익인간 제세에 얘기했던 제세에 이화한다는 극히 실천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 도교는 그렇지 않죠, 그죠? 개인적인 수행 그런 부분이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역사인식이나 사회인식이 극히 약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이게 오히려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은 한국 선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삭제가 되고 없어요. 그래서 참 대측적이다. 특히 비슷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측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불교는 성불습밥의 방식으로 이제 역사적인 전개가 되었기 때문에 대폭 채용을 해주죠. 네, 이런 선도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선도를 연구하고자 할 때 삼국유사는 굉장히 좋은 테스트가 돼줍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물론 선도적인 요소들이 불교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잘 이렇게 면밀히 다시 들여다보면은 거기서 선도의 원형적인 부분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단군 신화 속에서 나와 있는 그 간단한 신화의 속에서 이제 선도의 실체, 선도 수행, 선도 사상 이런 부분들이 거의 드러나고 있죠. 이 세 가지들이 녹여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단군 신화 속에 전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 한인에서 한흥으로, 한흥이 이제 태백산에 내려와서 수행법을 전했고, 결국 수행을 시키잖아요. 동굴 수행을 시키죠. 수행법을 전했고, 수행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어떤 실천을 시키죠. 이렇게 홍익인간 신시를 구현하잖아요. 그죠? 수행과 실천. 동굴 수행을 통한 어떤 수행과 실천. 이거는 이제 선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통이죠. 3일 신고에 나오는 이거는 공안입니다. 그리고 여기 실천은 홍익인간 제세이화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단군 신화는 굉장히 짧은 어떤 신화의 형태인데 그 속에서 선도의 성통과 공안, 수행과 실천의 양대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정말 어떤 선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그 좋은 자료가 불교 다서인 삼국유사 속에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제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 다 이렇게 많이 삭제가 됐지만은. 다음 유교사관. 유교사관은 이 두 가지 사상보다는 훨씬 더 선도에 대해서 배척적이었죠. 벽 이단론에 입각해가지고 유교가 아닌 다른 사상들은 다 이제 배척을 하죠. 유교는 결국은 형이하학이잖아요. 물론 형이사학적인 요소도 있지만 성리학 이후에 주로 이제 형이하학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교나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는 선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도는 한국 선도는 성통과 공안 두 가지 요소, 깨달음과 깨달음의 실천 두 가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형이 상학이고 요거는 형이 하학이에요. 선도는 정확하게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을 결합한 시킨 형태.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을 똑같이 중요시하는 형태. 한국 선도에서 이야기하는 천삼어사상 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의식의 세계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 본질의 세계, 의식의 세계, 정신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거는 물질의 세계죠. 이건 현상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에너지죠. 기에너지가 요거를 본질과 현상, 정신과 물질을 매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상, 동서고금에 이제 많은 사상 전통이 있지만 한국 선도는 이 정신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 그거를 매개하고 있는 에너지의 세계.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굉장히 균형적인 사상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이거를 정신과 물질을 하나로 보면서 균형 있게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 유교는 상대적으로 이 하학에 치우쳐져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도교나 불교는 이 상학에 더 치우쳐져 있는 편이죠. 근데 선도는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이걸 하나로 본다는 거, 수행과 실천을 하나로 본다는 거, 성통과 공안을 이제 하나로 보는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상학 중심의 도교나 불교는 또는 선도는 이단시 되는 거고 배척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유교가 한국 사속에서 고려 중기 이후로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선도는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 말의 사상계는 이제 선불 시대에서 유교 시대로 넘어가는 그 이제 과도기가 이제 고려 말인데, 이제 고려 말기에 이제 지식인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선불 시대에서 유교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사건을 묘청의 난으로 잡지 않습니까? 묘청의 난으로 상징적으로 잡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한국인 고려 말에 고려 후기 지식인들이 겪었을 그 엄청난 사상적인 혼돈과 갈등과 이제 최종적인 선택, 이제 그 여말선초에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입국이 일어나죠, 그죠? 고려 왕조가 사라지고 조선이라는 어떤 그런 왕조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이제 이런 사서 속에서도 이제 남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예. 유교 사서 속에 불교 사서도 있죠, 그죠? 고려 말에 나왔던 일련의 불교 사서 보면은 이제 그게 불교 성녀 입장에서 이렇게, 예, 그런 고민들의 흔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시에 보면은 이 시기 고려 말에도 지식인들이 그래도 이런 선도를 지키고 그리고 하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전수해주고 싶다라고 했던 분들도 계셨죠. 행촌 이암 같은 분들, 태백 진운이라든지 당구세기 같은 거 지었잖아요, 그죠? 진영육이 지었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선도의 원형을 그래도 지키고 전수해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행촌 이암이나 아니면 목은 이색이나 아니면은 뭐 정몽주, 고려 계열들, 그런 계열들, 두문동 학사 계열로 이야기되는 그런 계통도 있었겠고, 아예 그냥 입장을 바꿔가지고 유교 쪽으로 입장을 선회해가지고 유교 사학, 뭐 민지의 뭐 그런 그 유교 편년체, 뭐 그런 것들, 편년체, 강목회 사서들 그때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선회를 해가지고 역사 서술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사상계가 고려 말 어떤 사상계는 굉장히 어떤 그런 격변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나왔던 뭐 제왕운기라든지 또는 이제 동명왕편 많이 들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그래도 이제 그 고민 끝에 유교 쪽으로 많이 입장이 갔던 분들, 이규교 동명왕편이나 이승효의 제왕운기, 이런 분들은 그래도 당시 사상계에서는 삼교 회통주의자, 선도보다는 유교와 함께 선도나 불교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려있는 삼교 회통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지향성을 지닌 분들이 서술을 했죠. 제왕운기, 동명왕편.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도 입장에서 보자면 진보적인 책들이에요. 당시에 이제 그런 전형적인 유교의 어떤 성리 사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우리가 정말 선도적인 관점에서 이런 정말 원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많이 아쉽죠. 이 시대에 나왔던 당구색이라든지, 예, 태백 진운이라든지 이제 그런, 또는 이제 그 이암 집안에서 내려와서 고려 조선시대 때 나왔던 뭐, 예, 그 있지 않습니까? 태백 일사라든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너무나 이제 많이 유교적인 입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선도적인 색깔이 좀 모호해진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고려 말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사속에서 사학사 한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고려 중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삼국유사, 삼국사기부터 해가지고 사학사를 시작을 하는데, 네. 근데 이때는 사실은 한국인들이 막 갈등을 했던 시기, 성부를 택할 것이냐, 유교를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 속에서 막 그 책도 여러 계열이 나오고 생각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갈등도 많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엿볼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출발점으로서의 선도사관의 원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많이 이제 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런 혼돈의 시대, 이제 그런 갈등의 시대부터 사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이렇게 많이 아쉽고, 이제 그게 정말 원형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전형적인 선도 사관을 담고 있는 부도지라든지 환단곡기, 그 책에서 시작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래서 반쪽짜리 사학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나가야 돼서 지금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학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유교 사관을 공부를 했고 유교 사관을 가지고 사학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유교 사관 속에서도 좀 물론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요. 물론 이제 선도적인 원형과는 이제 거리가 먼 부분이지만 직접적인 어떤 부분을 얻어낼 수가 없지만은 유교 사관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선도의 원형에 간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교 사관, 이제 근대의 어떤 사학사에서 이제 주로 많이 연구하는 유교사의 관점으로 우리는 유교사관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선도사관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 가지고 이걸 묶어오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자면은 유교사관 물론 이것도 역시 한국사 속에서 관심은 유교가 한국사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던 그 시기부터 삼국시대부터가 중심이 되는 거고, 다른 뭐 불교나 조교, 선도적인 요소는 이제 이단 시대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유교적인 사관의 특징 첫 번째, 유교는 이 형이 하학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는 하학에 가깝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해서는 별로 믿질 않아요. 기의 세계나 또는 어떤 이 정신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이제 성리학들이 뭐 이기심성론 이야기하지만은 이기심성론도 되게 좀 정말 이렇게 좀 본질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관념화된 정신의 세계를 관념화시키는 거죠. 정신의 세계를 어떻게 관념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신의 세계는 에너지를 통해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각이 되는 부분인데,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성이 어떻고 인의 신 막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관념화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정말 느끼는 세계인데, 정신의 영역은 에너지의 세계고요. 느끼는 세계인데 그거를 개념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교는 유교적인 합리주의, 고거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합리주의는 합리주의인데, 이거는 유교적인 관점으로 이제 해석된 합리주의죠. 그래서 신비주의적이고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다. 무징불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고대의 이제 신의한 기록들, 이런 정신적인 영역 있죠, 그죠? 에너지의 영역이라든지 정신의 영역들은 다 삭제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필삭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 깎아내는 거죠. 공자는 뭐 불어계령난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전의 불교나 도교는 선도적인 요소들은 다 삭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도와 관련된 기록들이 다 이제 나가고 있죠. 그래서 당군이나 당군 사서와 관련된 기록들은 거의 많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도덕주의, 도덕적인 어떤 협정, 유교적인 도덕이죠. 어떻게 보자면 형이하학적인 도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물질 세계의 관점으로 바라본 정신세계, 물질 세계의 관점으로 바라본 도덕, 도덕주의. 이게 또 이제 제일 분명했던 게 성리학이고, 도덕주의적인 기준이 제일 강했던 게 성리학이죠. 강목체입니다. 다서 중에서도 강목체.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유교적인 도덕 기준으로 역사를 쭉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방법론은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이런 그 선도사관이나 도교사관이나 불교사관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방법론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뭐 강목체, 뭐 기가분말체, 뭐 등등 편년체, 사서 종류도 많고 아주 세련된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형이하학이기 때문에 형이하학적인 물질 세계는 이게 질서의 세계잖아요. 분리된 세계고 이렇게 질서 정연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정리를 하면 정리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을 다 놓치고 있죠. 본질을 도덕으로 재단하고 합리로 재단을 해버려요. 그 어떤 에너지의 영역과 정신의 영역,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 분명하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중화주의. 이게 출발 자체가 춘추 시대 때 중국의 민족주의죠, 그죠? 민족주의에서 나왔고 그 관점을 끝까지 이제 고수해 갑니다. 춘추 시대 이래로 지금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식민주의예요. 예, 식민사관의 식민사.
일본의 식민사관이 있었다면은 중국의 식민사관은 중화주의예요. 일본의 식민사관은 황국주의라면은 중국의 식민사관은 중화주의인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중화주의가 아니라 사대주의. 굉장히 너무너무 안 좋은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관점으로 한국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관점을 전형적으로 예, 유학자 중에서도 예, 항상 보면은 어떤 사상을 도입한다 그러면 극과 극이잖아요. 정말 뭐 예, 교조적으로 그걸 100% 수용한 사람이 있고 중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슨하게 뭐 필요한 부분만 도입하고 아니면 뭐 말고 이제 그런 계통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도입한 계통 뭐 여러 청차가 있겠지만은 쭉 청차가 있지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이제 이념적으로 이거를 도입을 했던 순정성리학자죠, 그죠? 순정성리학자 계통에서 이념적으로 이제 성리사관을 도입을 했던 하나는 이제 중간, 두 번째는 중간 계열, 이거는 실용적 성리사관. 세 번째로는 시대적인 조건, 이제는 유교를 안 하면 못 사니까 유교를 안 하면 살 수도 없잖아요. 벼슬도 해야 되고 뭐 예, 그래 해야 되니까 성리학을 수용을 하지만은 그게 뭐 딱히 좋지는 않고 이제 좀 다른 많은 사상과 이렇게 두루두루 회통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좀 사실은 이게 열려 있고 깨어 있는 방식으로 이제 성리학을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한국인들의 관점에서 이제 수용을 하는 거고, 요거는 그야말로 보조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성리학자들도 요 세 가지 계열을 굳이 나누자면 나눠볼 수 있겠고, 역사가들도 이런 계통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한민족의 어떤 그런 자생 사상인 선도나 또는 자생 사관인 선도사관 입장에서 보자면은 요게 그래도 그나마 이쪽 계열에서 선도와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겠고, 선도에 대해서도 훨씬 더 나름대로 우호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겠죠. 여기서는 첫 번째 계열. 첫 번째 계열. 이념적 계열. 요거는 조선왕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당연히 요거겠죠. 조선이 어차피 성리학을 이념으로, 건국의 이념으로 내세워가지고 나라를 세웠고, 이제 그게 철저한 방식으로 나라를 500년 동안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이념적인 성리사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터전을 초기 작가던 인물이 뭐 여러 많은 어떤 성리학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 권건 같은 인물, 정도전 같은 인물을 많이 들죠. 이제 그런 이념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뭔가 어떤 새로운 이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그 이념을 사회 속에 고착화시킨다라고 할 때 편찬되는 게 뭐 물론 법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뭐 경전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그리고 또 예전, 조선시대 또 예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중요한 게 더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새로운 이념을 그 사회 속에 완전히 뿌리내리겠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사서 편찬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죠? 역사 인식을 뿌리내린다는 거, 물론 법전이나 예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사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조선 왕실이 이제 딱 이제 접수를 했잖아요. 이제 고려 왕조를 딱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지식인들의 반발을 이렇게 짓누르고, 그죠? 누르고, 그래서 그걸 이제 누르고 이제 새로운 이념을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불적인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어떤 유교적인 질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 시기가 한 100년 정도 걸렸어요.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났던 어떤 결과로서의 어떤 조선 왕조실록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끝으로 보기에는 그냥 뭐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돼 가지 않습니까? 왕조실록에 보면은 뭐 매일매일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사실은 구질서가 이렇게 쓰러진다는 그런 1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은 그 시대 때 정말 뭐 새로운 질서에 편성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근데
구질서에 대한 어떤 한국의 전통으로서의 구질서를 내가 지키고 그리고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1세기가 너무너무 힘겨운 시대였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서 편찬에서도 이제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에도 초기에도 보면은 사서가 굉장히 많이 편찬이 됩니다. 보통 조선 왕조의 관찬 사서 그러면은 첫 번째로 드는 게 동국통감이잖아요. 성종 때 이제 조선 왕조의 어떤 수성의 시기, 왕조의 어떤 그런 체제가 정립되는 시기가 이제 성종 때인데, 성종 때 법전, 예전 전부 다 만들어지거든요. 쥐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서로 정립되는 게 동국통감이에요. 동국통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왕대에 아주 많은 학자들이 사서를 편찬했어요. 그 이전에 고려시대까지 역사를 편찬을 했죠. 근데 너무나 입장이 많이 달라요. 우리도 알잖아요. 왜 고려사와 교류사가, 고려사 전료가 두 책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는지. 그리고 그 책에 있으면은 또 이제 그 읽어보고 왕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꼭 다시 쓰게 하거든요. 그런 일이 조선 초기에는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동국통감의 어떤 그런 나와 있는 게 그런 1세기여의 어떤 그런 사상적인 혼란을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정리된 마무리 작품이 동국통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요게 뿌리를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사실은 권건이에요. 보수적으로 성리학 이념에 입각해서 조선의 어떤 그런 문물 제도를 만들어 나갔던 권건. 동국사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바탕이 돼가지고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조선시대 이제 유교사서에서 이제 고려 이전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자마한 정상론이죠. 기자마한 정상론입니다. 삼조선설 있잖아요. 삼조선 제왕후기 때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삼한, 삼국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게 이제 고려 말기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유학자들은 삼조선,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그것도 사실은 우리 상고사의 어떤 관점으로 보자면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삼조선설 박아놨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유학자들은 여기서 어디에 가장 포인트를 줍니까? 당군조선은 문화적으로 되게 후진적인 시대, 네, 그리고 도자끝없는 시대. 그럼 기자조선, 위만조선이 있다면은 기자에다가 이렇게 점수를 주죠. 그래서 삼조선 중에서는 기자가 제일 중요하다. 기자조선. 왜냐하면은 기자는 어느 나라의 유민이고 어느 나라의 유명한 학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나라 때 중국에서 어떤 극성했던 어느 나라 중국의 문화를 동이 지역으로 이제 주나라가 설립되면서 쫓겨왔잖아요, 그죠? 이제 오면서 그 중국 문화를 동이 지역, 한국으로 이렇게 전수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당군조선의 어떤 후진적인 그런 물질 문화가 기자의 동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빛을 받기 때문에 새롭게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군조선은 의미가 없고 중국인 기자가 옴으로써 이제 만들어졌던 중국 문명, 기자조선의 문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기자의 포인트. 그리고 사만 중에서는 기자의 후예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로 마한 변환, 당군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한반도 지역에서 마한 변환 진안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기자의 후예가 마한으로 갔죠. 그래서 정통은 마한으로, 사만 중에서는 마한. 그리고 그 마한의 전통이 그래도 삼국 중에서는 어디에 제일 많이 개성이 된다 그러면은 신라 지역으로 전승이 되었다라고 봐요. 요거는 삼조선 중에서는 중국의 문화를 전승한 기자, 그리고 중국의 기자 계통인 마한, 그리고 다시 유교 문화, 중국의 유교 문화를 가장 삼국 중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신라 계통에 이제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어떤 정통론에 입각해가지고 기자 마한 정통론이 기자 마한 신라 정통론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게 어떤 요렇게 기자 마한 신라 정통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기자 마한 정통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형적인 선도 어떤 사관의 어떤 원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당군조선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배달국이라든지 황국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러면 당군조선 시대를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당군조선 말기에 어떤 변방국가에 불과한 기자는 사실은
선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 의미도 없는데 이거를 이런 당군조선의 중심으로 딱 설정을 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후의 중심으로 한국사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 그래서 보통 선조사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부터 보죠, 그죠? 한다고기 보면 한국이고 부도지로 보면 이거는 마고성과 황궁시의 어떤 역사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새로 부도지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복원된 게 마고성 시대와 황궁시의 역사를 추가할 수 있는데 보통 한다고기는 황국부터 시작하죠. 황국, 배달국, 당군조선이잖아요. 그리고 한다고기 보면 당군조선의 정통이 어디로 가요? 북부여에서 다시 고구려로 가요. 고구려에서 대진국 아래로 갔다가 이것이 고려로 가거든요. 이게 이제 선도사관에서 전형적인 어떤 역사 인식이에요. 마고성 시대부터 황궁시에서 쭉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바라보자면은 유학자들의 일반적인 역사 인식은 그 이전 시대, 당군조선 이전 시대는 다 이렇게 잘라져 나가고 당군조선 시대도 이제 당군조선의 어떤 가장 막바지에 별로 의미가 없던 기자를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당군조선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런 북방계, 이런 부여나 고구려 이런 계통의 북방계로 바라보지 않고 이런 남방계 중심으로 한국사의 어떤 그런 중심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큰 차이 있다는 거죠. 보통 기자마한 정통론이라고 그러죠. 선도사관과는 아주 극과 극이죠. 그리고 선도사관에서는 이런 문화의 중심지가 지역적으로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의 북동부 또는 만주 지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교사관에서는 이런 영역, 기자조선의 영역, 당군조선의 영역부터 마한 이런 영역이 전부 다 한반도 안쪽으로 다 비정을 해요. 그래서 뭐 한사군도 한반도에 있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것도 영토 인식도 아주 상반되죠. 역사 인식, 계통을 바라보는 관점, 정통을 어디 두는가도 다르고 북방계와 남방계의 차이가 있고 상고의 시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영역적으로, 영토적으로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한반도 내, 한반도 외 중국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이런 관점의 어떤 뿌리를 내린 인물이 권건이에요. 권건의 어떤 그런 견해가 중심이 되어서 동국통감의 이런 부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등장을 하는 게 기자마한 신라 중심, 그 다음에 통일신라 중심이에요.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는 기록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동국통감에서.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인식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통일신라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도 남북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선도사관에서는 남북국 시대거든요. 통일신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통일신라라는 개념이 동국통감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인식의 지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배워온 어떤 전 근대사, 한국 상고사에 대한 인식이 조선 초 이런 이념적 성리학자 계열에서 정립된 역사인식이 지금까지도 남아가지고 그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이게 얼마나 선도적인 사관과 대척적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용적인 성리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성리학의 이런 교조적인 이론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당시에 성리학을 해야지 이제 먹고 살고 벼슬도 하니까 관인이 되는데 관료가 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굳이 아까 이야기했던 유교사관의 특징을 받아들일 그런 뜻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고 워낙 국가의 어떤 관료로서 실용주의적인 관심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론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부국강병 이런 성리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의리잖아요. 의리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 실용적인 관료학자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공리. 그래서 이제 의리론자들은 공리론자들을 막 비판을 하죠, 그죠? 근데 공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공리적인 관점에서 당군조선 좋아하고 북부여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부국강병의 시대였기 때문에 영토가 넓었고, 네, 그래서 이런 실학자들은 대체로 이 두 번째 계열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열로는 해통적 계열. 이거는
물론 이 유교가 중심이 되고 유교를 부정을 하지 못하지만 조선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은근하게 이제 선도적인 부분 많이 넣어주고 내가 자료를 봤는데 뭐 배달국도 있더라, 신시시도 있었고 한인시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중국 못지않게 훨씬 더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볼만한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선교나 신도 전통, 신교 전통에 대해서도 그 본질은 모르죠.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선도 수행에 대해서 뭐를 알았겠어요? 단순히 뭐 신선 사상 또는 뭐 그 정도로밖에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교에 대해서 이제 장을 할애해가지고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관점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제 유학자적인 관점에서 많이 곡해되고 왜곡된 부분을 적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예 안 적어주는 이쪽 첫 번째 계열과 두 번째 계열에서는 선도에 대해서 거의 안 적어주거든요. 전부 다 삭제해버리는 부분에. 거기에 비해서는 볼만한 게 많다라는 거죠. 물론 이 전형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많이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제 또 여기서 선도와 관련된 많은 기록들을 보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연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유학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참 고마운 유학자 계통인데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조선 초기에는 세조대 이제 권람 그리고 양성지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었고 변계량 같은 인물들도 이제 거기 속하고요. 이제 후기로 오면은 조선 후기에는 이제 허목 같은 인물, 숙종대 허목 또는 이제 뭐 홍만종 같은 게 인물 또는 이제 정조대 이종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글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이제 선도사간의 이제 파편이죠.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다 사라져갔지만 1계열, 2계열로 해가지고 왜곡되고 삭제되고 해갔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편빈들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참 이렇게 많이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지어 선생님도 이제 조선 시대 때 이제 학자들 중에서 제일 볼만한 유교적인 사가들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래도 허목이나 또 한 명은 이종희, 수산 이종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볼만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왜곡된 형태나마 이런 선도사관이 이제 파편적으로 전해져 내려왔죠.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려 말에 등장했던 뭐 태백 진윤이라든지 당군세기 그리고 이제 또 행존이암 계통에서 조선 초기에 편집했던 태백이사라는 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고려 뭐 또 아시겠지만 청학집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선조대 청학집이나 또는 뭐 규원사화 숙종대 규원사화 그리고 또 뭐 영조대 뭐 오개일지집 그런 것들은 그래도 그런 이런 암울한 시대 육아사학이 이렇게 그 기승을 부리던 그 시기에 그래도 이제 선도사관의 이제 원형을 그나마 담아내고 있는 책자가 면면이 전해지기는 했죠, 그죠? 조선 왕조 초기에 한번 수고령을 통해 가서 딱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1911년에 한장고기로 이제 나왔고 그런 계통의 책자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주로 이제 유교사관이 이제 더 많이 승행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선도사관을 복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당군색이나 쭉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제 최치원의 날랑미스에 보면은 옛날부터 이런 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선사부태가 당군 삼국유사에 이름 등장하는 그 당군고기 구삼국사 그죠? 삼국사기가 나오기 전에 구삼국사라는 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고려 말의 진역유기 그다음에 뭐 태백진문 단군세기 쭉 이어져가지고 이제 태백일사 그다음 뭐 규원사화 등등 있었고요. 또 이제 근대 이후에 뭐 단조고사 같은 책들이 등장했죠, 그죠? 근대 이후에 또 이제 등장했던 책들. 뭐 또 최근에 이르기는 이제 53년에 이제 얘기됐던 나왔던 부도지라는 책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당고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선도사스가 많은데 이름만 남기고 있던 아니면은 실제로 책이 남아 있던 이제 많은 선도사들 계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떤 핵심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상고사를 복원하려고 한다면은 안단고기와 부도지 될 수가 있겠죠. 요걸 두 개를 다른 것들은 전해지지 않는 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또는 교원학 같은 경우에는 또는 모계일지집이나 그런 책 있지만은 그 내용이 너무 좀 많은 어떤 전승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편집되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책자를 통해서 선도사관의 어떤 그런 근간은 마련해낼 수가 있어요. 마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도교사관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약간, 그리고 불교사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선도적인 요소들 약간, 그리고 유교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선도사관의 모습들 약간 해서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요소들을 다 어떤 통합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더 이제 뿌리로는 이제 근간은 이 선도사관을 가지고 중심을 세워서 이제 선도사관이죠, 그죠? 선도사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죠. 이제 회복해 나갈 수가